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편 민주당 주도로 신속 의결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민생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책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에 임하면서 오늘 오전 9시 1분에 도착을 했고요. 6시 34분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가 돼서 현재 조서 열람을 진행 중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8시간 반여 좀 긴 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야 조사가 이루어질지까지도 주목이 됐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이른 시간에 끝났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2차 조사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차 조사 때는 파행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2차 조사가 사실상 제대로 된 어떤 첫 번째 조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란 수괴죄가 적용되어 있고 또 외환죄, 직권남용 여러 가지 죄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피의자의 진술이 이제 사실상 처음 나오다 보니까 네. 진술을 받는 것 자체에 지금 의미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체포 저지, 그다음에 비아폰에 관련된 삭제나 증거인멸, 그리고 국무회의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수의 수사가 이루어져 있고 진술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과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진술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난 1차 조사 때 박창환 총경의 진술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고 네. 이걸 굳이 이제 시간을 끌어서 여기서 소위 말해서 진술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오히려 더 특검한테 곤란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검사를 투입을 해서 박창환 총경을 주변에다가 놓고 이렇게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받았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존의 입장이 아마 정리된 형태로 나왔을 텐데 좀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은 외환죄죠. 예. 사실은 다른 내용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당 부분 관련자들의 조사 진술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진술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진술도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고 또 향후 이 외환죄와 관련돼서 특히 드론을 북한으로 보낼 때 의도와 관련돼서 평상시와 다른 그런 작전이었다라는 그리고 이례적인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위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입증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지만 의외로 이게 또 굉장히 사안 보면 되게 무거운 사안이거든요. 네.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굉장히 신중한 발언들이 나왔을 거고 오늘 아마 조서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되는 거는 토시 하나 자구 하나까지도 아마 변호사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예. 이제 2차 조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죄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제 조사가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3차 조사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게 국무회의 직권남용과 외환죄라고 본다면 이 외환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 향후 다른 이제 관계자들의 진술 또 증거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으로는 지난 1차 조사 때보다는 확실하게 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1차 때 조사가 실질적으로 한 5시간여 진행이 됐다 그랬고 이번 2차 조사는 한 8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조서 열람 시간 지난주는 한 3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죠. 저희가 화면으로 이제 고검 장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서 열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검사를 했고 네. 검찰총장, 앞서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수사 절차는 잘 알고 있다. 예. 또 조서 열람과 날인의 중요성도 알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토시 하나까지 본다는 건 좀 과장이겠고 철저히 내가 얘기한 부분이 잘 쓰여 있는가 이것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지금 외환죄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네. 엄밀히 말해서는 외환 유치죄예요. 외환 유치죄예요. 뭐 외환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표현이 지나친 감이 있다. 네. 아까 말씀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증거도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그 드론을 보내서 적정을 탐지하는 것은 평양의 뭐 주석궁 근처를 찍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와의 그 이 전쟁 도중에 수백 대의 드론을 뭐 열차에 싣고 가서 급습을 한다든가 이런 예. 것은 이런 상황도 아니지만은 그 드론 정찰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외환 유치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네. 군사 관계자들도 이례적인 작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군사 작전은 이례적인 작전이 많은 거죠. 기습이라든가 또 적정을 그 심장부에 가서 탐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그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예. 그것이 북한의 전쟁을 도발을 도발하는 유도하려고 그런 것을 했느냐. 유치하는 어떤 행위였느냐.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 있어요. 특검은 그런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할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너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장검사 2명, 거기다 뭐 이름이 마침 우리 박 교수하고 동명이인인데 박창환 총경, 총경이요? 예. 같이 옆에 있었다잖아요. 그냥 네. 옆에 놔둔 건 아니고 같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5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실상 3명인 거죠. 박창환은 옆에서 아마 박 총경은 거드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다 추정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조사 시간이라든가 지금까지 조사 열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할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다.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검 조은석 특검 이 부장검사 2명 선임한 부장검사 예. 2명은 또 특검이 준비한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샅샅이 적어도 뭐 실질 조사 시간이 8시간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이 조서를 보는 그 과정도 네. 그것도 일종의 조사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문답이 있는 것이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바로 잡아달라. 이런 부분이고 아니 그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혹이 없게 서로 할 말을 다 하고 네. 조사는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1차 조사 때 뭐 조사를 거부했느니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역사상 유례가 없이 메머드 특검이에요. 네. 수사관이 100명에 최장 150일. 뭐 아주 많은 날이 남아 있어요. 그 날짜를 다 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뭐 벌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또 너무 빨리 청구하면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테니까 제대로 피의자의 인권도 좀 잘 따져가면서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박창환 총경에서 주심 문제를 부장검사급으로 바꿨습니다. 또 사실 오늘 2차 소환일과 또 이 시간과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막판까지 신경전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양측이 좀 한 발씩 양보를 했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1차 조사 때 경찰의 이런 그 조사에 대해서 뭐 이제 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사를 거부하진 않았죠.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네. 항의를 하면서 이제 3시간 넘게 이제 조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조사를 받긴 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첫 조사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피의자의 진술이 이제 같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강대강의 대치로 가야 돼요.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향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특검 측에서도 본질이 아닌 부분과 가지고
논란을 계속 일으키면 감정 싸움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봐라 특검 나 죽이려고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위 그 엉뚱한 논란만 커지는 거죠. 결국은 양쪽 다 본질에 충실했다.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감정 싸움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소를 하는데 속도를 내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국 양측 모두 서로가 향후 법정 다툼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좀 실리적인 부분에 1차 때 기싸움 했으니까 2차 때부터는 한 문구 하나, 자구 하나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갖다가 강조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본연의 조사의 본연의 내용으로 맞부닥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박창환 총경을 배제하지 않고 어쨌든 안에 이제 배석을 시켜서 지금 특히나 이제 체포 저지와 관련돼서는 그분만큼 지금 조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조사의 조력을 다 하면서도 명분은 살리고 또 순조롭게 진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은 뭐 양쪽 모두 한 발씩 양보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은 영장 청구라고 하는 더 부담스러운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쪽 다 회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는 좀 기싸움이 있었다면 2차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들으셨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검은 길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2차 조사. 뭐 이제 이 조사라는 것이 매번 불러서만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관련자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관 100명에 검사가 60명 아니겠습니까? 네. 네. 총 인원이 뭐 아직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237명이 TO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봐서 하겠죠. 하다가 이제 모자라면 더 불러서 수사 인원도 보강하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내란 특검이라든가 다른 두 특검이 있지만 결국에는 재판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그 재판도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뭐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미 뭐 많은 과정을 지켜봤고 또 이제 지금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 조은석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외환 유치죄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은 또 민감한 부분이고 저 여당은 증거가 다 있다, 충분하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시된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네. 그 증거라는 것은 결국 재판부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느냐의 여부도 이게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나긴 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저는 보통 한 2, 3년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한두 달에 모든 사법 처리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증인만 해도 줄잡아 300명 안팎입니다. 이거는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환 유치 혐의 이게 지금 아까도 뭐 얘기하지만 여당 대변인도 얘기하지만 죄목이 3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하나 엄청 중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중형을 선고하고 구형하고 선고하고 내려지는 과정이 간단할 리가 없다. 그리고 또 국민들은 기왕에 이렇게 특검이 구성돼서 매머드 특검이 사상 유례 없는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막대한 돈이 또 투입됐잖아요. 나라 예산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입장에서.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 겁니다. 역사에 남을 재판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증거와 진술만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건 간에. 그래서 그런데 누가 그랬잖아요. 조은석 특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 사초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실록 한번 쓰려면 네. 그 사초를 쓰는 사관의 심정으로 한다니까 제대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는 이제 긴 여정의 시작이다. 그래서 네. 윤 전 대통령도 아마 1차 조사 때 기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다 응하는 이유가 이게 오늘 조사하고 집에 가면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부를 수 있고 또 추가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런 또 특검만의 과정으로 따져도 굉장히 긴 과정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서로 기싸움할 필요 없다. 진실 규명과
이 특검은 혐의 입증, 이쪽은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런 재판 수사가 되기를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기대합니다. 예,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어떤 좀 차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좀 조사가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긴 만큼 또 많은 이 특검보 그리고 검사들이 참여를 하는 만큼 제대로 신속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 외환유출죄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입장을 이렇게 별다르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임 대통령이었고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예. 샅샅이. 그러면서 거기에 위법성이 없는가. 이거는 이제 탄핵 심판 말씀드렸다시피 헌재와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인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기억하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50여 명의 의원이 다른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도 지적했었고 아마 내란 특검은 그 부분을 형법적인 면에서 아마 철저히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원이 아니잖아요. 대선 전에 탈당을 했다. 그럼 사실상 그때 그 당이나 이 당이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탈당한 전 당원 아니겠느냐. 그리고 무슨 총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까 최수진 대변인의 얘기도 우리 당의 예를 들어 의원이나 당직자 누군가가 내란 특검에 소환돼서 어떤 구체적 혐의를 받는다면 그때는 입장을 낼 수 있지만 이미 탈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입장을 내면 또 공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 공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구분을 하고 가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 특검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을 겨냥할 경우에는 입장을 내겠다. 물론 곤혹스러워 보여요.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관련이 없단 말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법적인 부분, 수사적인 부분은 또 다른 것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선을 긋는 것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지난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외환 관련해서는 빠진 부분도 있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거센 공세를 펴고 있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 사용됐던 그 차량 폐차장에서 발견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황 증거입니다. 예. 노선원 씨의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소위 전원들 그리고 북한으로 향했던 당시의 그 무인기가 드론이 소위 말하면 이제 평상시의 작전의 어떤 고도라든지 내용과는 네. 굉장히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격추되거나 또는 이제 추락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작전이 가해졌던 배경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련된 지금 이제 정황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당시에 이제 작전을 총괄한 사람 그리고 지시한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좀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 마음속 그리고 감추면은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네. 하지만 왜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북한 평양에 그러니까 선전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쓰레기 삐라, 오물풍선 이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면은 사이다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만약에 이거를 핑계로 해서 미사일이나 포격을 가면 어쩌지? 이런 두 가지 문제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그런 무력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계엄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언급이나 소문들 또는 전언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관련돼서 정황 증거만으로는 저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관련된 진술이나 또는 증거가 나올 필요가 있는데 아직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진행되고 또 새로운 물증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또 주제를 이제 다른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수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있고 또 일부 의원들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직접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비책이 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 차원이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 보고 뭐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만 네. 당 차원의 대책이 뭐가 있겠어요? 사상 최대의 특검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뭐 물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냥 대책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무대책이에요. 그런 점이고 원희룡 장관과 삼부토건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원희룡 장관이 뭐 출금을 당했고 또 곧 소환될 거다 이런 얘기는 원희룡 장관은 두 군데 관련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폴란드에 있었던 포럼에 삼부토건 전 대표가 지금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삼부토건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정보를 많이 이렇게 증시에 좀 흘려가지고 네. 공시도 내고 해서 네. 주가가 뭐 말씀한 대로 1,000원대에서 5배 이상 뛴 걸로 알아요. 두 달 만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인 거죠. 이건 명백히 그런 혐의가 있어서 근데 또 그 이제 주가를 띄운 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주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이걸 팔아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건 그냥 삼척동자가 들어도 문제가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 삼부토건 전 대표는 지금 조사를 받았으니까 의법 처리를 당하면 될 일이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느냐? 네. 물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때 젤렌스키를 만나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이제 재건 사업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주가 조작이 있었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면 그건 그것대로 다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뭐 누가 들어도 뭐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왜 그럼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삼부토건의 주가 상승과 그 차익을 남기는 행위에 네. 어떤 도움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만 특검도 그걸 증거와 정확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가지고 기소를 하든지 해야 돼요. 자꾸 정황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바꾼 거 네.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럴 때 그 부분에도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이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죠. 뭐 판사 출신이긴 한데 이 특검보를 6명을 지금 기용을 해서 네. 아주 철저히 지금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당연히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김건희 여사도 나와서 당연히 이번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다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두 군데에 연루가 된 것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일단 출금을 했고 또 나오게 되면 또 원 전 장관도 당연히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본인이 검사 출신에 사법고시 수석도 하고 서울대 법대 수석도 했던 사람이니까 잘 알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과정, 일단 정황들이 있는 상황들 좀 짚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뭐 무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유구무원이겠죠. 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런 진짜 산적해 있는 문제, 뭐 아까
내란부터 시작을 해서 내란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김건희 특검까지 내용들을 보면 네. 권력의 사유화라든지 또는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권의 커넥션이 있던 부분들 네. 이런 작은 문제부터 뭐 계엄 해제를 갖다가 방해한다 또는 뭐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던 뭐 이런 이런 모습들은 단순하게 사과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예요, 사실은. 뭐 지금 내부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위헌 정당으로 사라질 땅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이 사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치명타가 되고 국민의힘이 소멸할지도 모를 그런 소위 폭풍전야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는 어떠냐? 그런 폭풍전야의 상황 속에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당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변화의 쇄신의 의지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을 못 내놓고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친윤 주류인 친윤 지도부 또 친윤 당 주류에 의해서 거부당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내란 또는 뭐 외환 할 것 없이 또는 뭐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또는 뭐 소위 말해서 그 권력 공천과 관련된 의혹들 네.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파편화돼서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서로 그냥 몸조심하는 분위기지 국민들 앞에 책임감 있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으로 변화와 쇄신, 반성과 사과 이걸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국회의원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지지율이 20%에서 이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이렇게 계속 가서 정말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이미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식구 아니에요, 몰라요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거나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뭐라고 할지 네. 과연 국민들 앞에 이런 스탠스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쓸 수 있겠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당내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하게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변화와 쇄신을 모색하고 국민들 앞에 뭔가 좀 반성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그런 측면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흘러나온다. 참 이래가지고 이 당이 오래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특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검청사를 나오는 모습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바꿔서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 31조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1인당 최고 55만 원의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이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속도감이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 일단 벌써 광주, 대전 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역별로 또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속도감 있는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뭐 특히 이건 뭐 의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미 중소상공인들의 이 지금 소비 둔화로 인한 소비 둔화가 아니라 거의 뭐 소비가 빙하게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응급 상황에 따른 응급 조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 하는 심정으로 지금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개월 안에 이런 그 소비 쿠폰이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또 내용도 국민들에게 이제 빠르게 접해서 정말로 이제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본격적인 소비 대책, 지능책, 내수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을 정책의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어쨌든 국민들이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빠른 어떤 그 소비 쿠폰의 어떤 발행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또 좌절하지 않고
소비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단기간적으로라도 그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아마 기대를 할 거고요. 또 그런 국민들의 그런 기대감도 국민들의 소비자 지수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그러니까 향후 소비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업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전반으로 좀 흘러갈 수 있게끔 행정 당국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적극적인 홍보와 집행을 계획했다고 봅니다. 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제 국민의힘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폭주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특활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판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좀 크다. 왜냐하면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이런 현금 뿌리기, 물론 쿠폰은 현금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명백히 현금이잖아요. 그 동네에서 30억 이하의 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는 돈으로 쓰는 거니까 현금이랑 다름없어요. 그러면 9월까지는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 지급하고 9월에 이제 건강보험에 따라서 또 추가를 더 지급한다. 언발의 오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주 미미한 돈이죠. 그게 마중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 80만 원 줬는데도 다들 쇠고기 사 드셨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 100원을 그런 식으로 뿌리면 30원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는 게 한국은행에서 이미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현금 살포는 이 점을 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원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8대2 정도로 역할을 좀 나눠서 재원 마련을 하려다가 이재명 정부가 그냥 전부 중앙정부가 되겠다. 네. 근데 그 돈이 어디 없어요. 전부 국채 찍는 거예요. 국채 쉽게 말하면 나라 빚입니다. 전부 빚이에요. 지금 20, 30대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빚 갚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쓰시면 되거든요. 자, 물론 돈을 주는 것은 좋죠. 주가 지수가 지금 코스피가 3,000을 넘었고 5,000 간다 그러는데 주가라는 거는 기대가 반영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외인들도 들어온 것이고 그런 것인데 펀더멘털, 다시 말해서 나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또 그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의 관세가 지금 협정이 아직 첫 삽도 지금 제대로 못 뜨고 있다. 네.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지금 미국에 루비오 장관이 나라 내부 사정이다, 미국 사정이다 해가지고 5일 전에 지금 못 온다 그래가지고 불발됐죠. 예. 거기에 따라서 위성락 실장이 지금 급히 미국을 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좀 잡아야겠고 또 관세 협상. 관세 협상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7월 7일까지 12개 나라에 관세율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12개국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아직 어느 언론도 그런 말을 안 하고 있고 정부도 여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도 우리가 12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의 무역 대미 무역의 규모로나 모든 그 나라의 그 경제 역량으로 보면 12개국에 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관세 협상 한번 제대로 하기 전에 이게 그 관세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서한으로 통보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행히 영국 정도로 한 10%로 깎아주면 좋은데 저는 별로 그럴 일이 없다고 봐요. 30에서 35, 50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정한지도 몰라요. 7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할 수 있다. 돈 주는 건 좋다. 그러나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월 이후에 전부 소비 쿠폰을 추가 지급하잖아요. 그게 우리 나라 빚이 1,300조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 나라 재정 곡간 걱정을 왜 하느냐라는 반문이 돌아오는데 이 나라 재정 걱정도 해야죠. 재정 건전성 물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예. 다만 재원도 좀 생각해보고 이게 기업에 좀 쓴 약이 오래 간다잖아요. 그런 좀 장기적인 처방. 우선 목마르니까 물부터 적셔주자. 그런 주장도 좋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생각하면서 갈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당장 쿠폰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닥쳐 있는 관세 해결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야 반응을 좀 다시 한번 짚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강도를 좀 더 높였습니다. 야당은 나라 곳간을 거덜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당은 빈사 상태에 빠진 지역 경제 단비가 될 것이다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여야의 엇갈린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곡간을 거덜낸다. 그게 경제 누가 사실은 뭐 꽃감 빼먹듯이 돈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추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미국과의 협상이 여러 카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것이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협상이 다양한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개방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통상에 막판에 이제 협상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 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지 사실은 정상회담도 빨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재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재정에 대한 걱정은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봤습니다. 재정 안정성 얘기하면서 3년 동안 아껴 쓰자 그랬는데 근데 제3국에는 돈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 ODA를 갖다가 뭐 몇백억을 주네 뭐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뭐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에 공적 원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특정 종교나 또 특정 기업의 이익과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니 정말로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 맞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향후 이 재정이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 때 현대와 삼성이 미국에다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또 지금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돈이 국내 투자로 이어졌으면 또 국내의 선순환 경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런 쪽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마지막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문제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 어프로치,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양시론이 아니고 당장 집권하고 이 중앙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또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당연히 우선 급한 불을 꺼야겠죠. 그리고 야당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다 국채 나라빚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한쪽의 주장을 깔아뭉개다가 비판만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여당, 이 민주주의의 요체는 결국은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고 그 목소리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쓴소리도 이제는 힘을 가진 여당이 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창관 장한대 특임 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